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 구연고에서의 첫 시작을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구연고 1학년 국어 담당 최희지 강사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법한 구연고의 국어 특징과 또 그걸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세 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저라는 강사는 이런 사람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구연고 국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 순서가 끝나고 나서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라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논술형이 확대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행평가를 내실화하고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연고에서는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혼자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구연고는 작년까지만 해도 서술형이 아예 없이 선택형으로만 30문항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렇게 서술형과 논술형이 확대되었으니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나오지 않더라도 논술형의 수행평가 비중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개학하고 나서,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평가 계획이 나오고 나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연고 국어의 특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2024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을 가져왔는데요. 교육과정이 바뀌는데 왜 기출을 살펴봐야 하지?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고 교과서도 바뀌고 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이 바뀐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출제 포인트를 두고 있는 지점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기출을 통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기출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구연고 국어의 영역은 문학, 문법, 어휘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문학은 60%의 비중이 많이 높죠. 그 다음에 문법은 27%의 비중이고요. 어휘는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학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교과서에서 50% 출제가 되고 프린트물에서 40% 출제가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원래 1학기 때는 고전문학이 포함이 되지 않는데 프린트물을 통해서 고전문학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고전문학이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 세 번째, 외부 지문 10%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아예 예고되지 않은 지문이 불시에 출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포인트도 아니고 배운 작품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함으로써 변별력을 좀 높이려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실제 문항을 살펴보자면 제가 이렇게 문제를 좀 요약을 해왔어요. 가와 보기를 비교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각 지문을 가지고 비교 감상을 하는 유형이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한 개별 이해뿐만 아니라 이 두 지문을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비교 감상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문제 유형이라서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 유형이든 두 번째 유형이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이에요. 어려워하다 보니까 점수 배점도 좀 높은 편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연고 학생들은 이런 문제 유형이 다수 출제된다라는 걸 알고서 이런 것들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구연고 시험은 문법에서 정확한 개념 암기를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서 주어진 예문,
새로운 예문, 예시들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선택지를 변별하는 걸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혹은 수능형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도 실제 문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보기가 있죠. 이 보기 안에 예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문들을 분석해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분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밑줄 그어진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기 등과 같은 음운 변동 현상의 명칭이 제시되어 있죠. 이거 시험 범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개념을 제시해주지 않고 그냥 명칭만 딱 던져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 이 개념을 너는 알고 있어야 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이것에 대한 분석 능력까지 갖추어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형 출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전까지는 기본 개념만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24년도부터 변화된 유형이다. 그래서 더 심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휘는 구현고의 아주 전통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이 13%의 비중이 전부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사자성어에 많이 약할 텐데 학교에서 80개 내외의 사자성어가 들어간 프린트물을 배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시험 기간 내내 암기를 하겠죠. 근데 암기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상황을 제시해주고 상황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넣으세요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항을 보여드리자면 기억의 상황 그리고 니은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각각 찾아서 연결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달달달 암기한 친구들은 암기를 해놓고도 못 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문에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는지가 이 어휘 문제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게는 2문항, 많게는 5문항으로 출제가 되어 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문항이었는데 4문항 중에 한 문항도 그냥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건 없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또 적용을 해야 된다. 지금 문법도 적용이었죠. 어휘도 적용이죠. 문학도 지문과 지문과 비교하는 적용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형고 국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뭘 내가 대비를 해야 좀 정확하게 또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당연하게도 성실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데 사실 잘 안 지켜지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성실함이 왜 중요하냐면 구형고는요. 중학교 때보다 당연히 고등학교 때 더 심화된 내용이 다뤄지죠. 그리고 범위도 더 늘어납니다. 근데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형고는 80개의 사자성어를 더 외워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성실도 측면에서 좀 부족한 친구들은 시험 범위가 너무 방대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실함을 가지고 시험에 임해야만 한 문제도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기출풀이와 비교감상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놨는데요. 기출은 이제 교육과정 달라지고 뭐 어떻게 하고 해서 달라졌지만 기출은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유형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기출은 반드시 풀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기출 같은 경우에는 구형고의 기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작품을 다룬 양질의 다른 학교 기출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습서나 뭐 평가 문제집에서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나온 문제는 퀄리티는 좋지만 기본 개념을 다룬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학교 시험의 고난도 문제는 막상 대비하지 못하고 시험에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출풀이를 반드시 해야 하고요. 또 비교감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문학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A 지문과 B 지문이 있으면 이 A 지문, B 지문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A 지문과 B 지문을 어떤 포인트에서 감상을 할 수 있는지, 비교를 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고난도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변별력 있는 문제에서 고등점을 얻겠다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럼 저는 이제 구연고 학생들과 첫 스텝을 어떻게 밟아 나갈 것이냐? 일단 제 교재는 전부 자체 제작 교재입니다. 시중에도 많은 교재가 나와 있지만 시중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그 시중 교재는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압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연고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 정보들까지 다뤄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내가 지적 부담이 심한데 그것까지 괜히 공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시중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년부터 5년까지 있는 시다라고 하면 1년에 대한 정보를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5년 옆에 1년에 대한 설명이 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인지적으로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연고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제작 교재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체 제작 교재를 만들 겁니다. 특히 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시각화로 체계적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정보가 머릿속에 정리가 될 때 시각적인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주황색으로는 내용상 특징을 표시하고 보라색으로는 표현상 특징을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되게끔 교재를 구성했고요. 또 빈칸 채우기가 굉장히 많아요. 빈칸 채우기를 교재 안에 넣은 이유는 뭐냐면 수업이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수업을 채워나가고 또 복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구성을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빈칸 채우기 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학습하고 나면 끝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건 두 번째, 복습 시험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론을 배우고 나서 나 완벽히 이해했어 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복습이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A는 B야 라고 알려주면 나중에 A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B예요 라고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B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A예요 라고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무엇을 외우고 있고 내가 외운 게 대체 뭘 물어보는지를 잘 몰라서 틀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막 고민을 하다가 서술형으로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00% 서술형으로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외웠고 내가 아직 부족해서 뭘 더 외워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걸 이 복습 시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채점까지 제가 합니다. 제가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 출제의 의도는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채점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틀리는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들이 발견이 되면 학생들에게 개별 피드백도 해줄 수 있고 해서 제가 굉장히 힘들지만 다 전부 자체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교재는 출판사 문제, 자습서 문제, 평가 문제집 문제, 그리고 구연고의 기출, 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이 실린 타 학교의 기출, 또 필요하다면 뭐 돈을 주고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 전부 선별하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풀릴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유형을 일단은 접해볼 수 있게 문제 교재를 구성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직전에는 모의 시험을 출제합니다. 이 모의 시험도 100% 자체 제작이에요. 교재도 직접 만들고 복습 시험도 직접 만들고 채점하고 하면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의 시험을 놓을 수가 없는 게 모의 시험에서 실제 구연고 출제 경향을 고려해서 문제 유형을 만들기 때문에 이 시험은 놓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가장 만족도를 표현하는 게 이 모의 시험이거든요. 제가 수업 때 아무리 여기에서 나와, 이거 진짜 중요해,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라고 설명을 해도 아이들은 어떻게 출제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현고의 출제 경향을 고려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뭐 만약에 30문항이 시험 범위예요 라고 한다면 30문항으로 하고요. 시간도 똑같이 재고 OMR 마킹까지 해서 전부 실전 시험처럼 치를 겁니다. 이 시험은 굉장히 고난도로 제작이 될 거고요. 고난도로 제작이 되는 이유는 한 문항 한 문항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 포인트들을 제가 다 짚어서 전부 걸려 넘어지게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전에서 할 만한 실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뭐 실제 시험하고 조금 먼 난이도가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 일어날 만한 실수들을 전부 방지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모의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을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결과들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매주 복습시험 결과 또 피드백을 학부모님께 카톡으로, 겐톡으로 전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해소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습시험 결과 전송 받으시고 혹은 전송 받을 때가 아니시더라도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 겐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학생의 앞날을 위해서 같이 뭔가를 계획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연락은 안 주시더라고요. 주시면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결석생이나 수업을 다시 듣고 싶어하는 학생을 위해서 수업 영상 링크를 단톡방에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고 제가 써놨는데요. 제가 학생들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늘 1대1 상담을 합니다. 그 1대1 상담 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딱 두 가지 이야기 하거든요. 너가 질문한다고 해서 내가 바로바로 막 호들갑 떨면서 답장하는 게 아니니까 나 시간 될 때 답장할 거니까 너도 궁금할 때 질문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새벽에 혼자 공부하다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실례가 될까 봐 질문을 안 하고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 나한테 늦게 질문하고 새벽에 질문하고 모르는 걸 좀 보충해 가는 게 나는 더 낫다라고 말을 꼭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24시간 질의응답이에요. 그래서 아무 때나 보내도 괜찮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때 질문을 하면 되고, 또 학생들이 한 질문 중에 가치 있는 질문이 있어요. 분명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궁금해하는 혹은 심화된 내용을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단톡방에 공유를 해서 익명으로 공유를 해서 좀 다 같이 알아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생들이 실제로 저한테 보내준 후기들을 모아왔는데요. 그래서 이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를 보시면 이제 한 단계씩 발전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중간 끝나고 상담하면서 받은 피드백 그대로 받아들여서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누구보다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성적 향상을 이뤄나갈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또 학생 여러분들이 저와 수업을 함께 하면서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같이 이뤄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밖에 나머지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밖에서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데스크에서 번호를 받아가시고 질문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